IVF 학사회 팟캐스트.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IVF 팟캐스트 국잡담회 20회를 맞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20회 특집으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함부로 모실 수 없는, 예, 장비도 없는 저희들이. 예, 함부로 올 수 없는 우종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간만에 정통 국잡담이 되겠는데요. 네, 저희 정통이죠. 이제. 야, 진짜 기대된다. 요즘 그 복팟, 복음주의 팟캐스트가 이제 정통을 하다가 최근에 약간 좀 웃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저희는 이제 좀 정통으로 가는 것이. 일단 오늘 그 우준학 교수님을 모셨고요. 간단하게 제가 그 양력을 소개드리고 요 책 위주로 그 최근에 확대 개정판 5년 만에 다시 내셨습니다.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줄여서 무크따로 이렇게 불리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저희 소개 먼저 시작하고 할까요? 네. 예. 간단하게 저희 소개 먼저 시작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제이 언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40대를 대표해서 나온 태민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청객입니다. 네. 네, 저는 과학이라면 항상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불량 학생입니다. 예. 네, 간단하게 뭐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종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책에 나와 있는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준학 교수님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및 동대학원, 모든 대학원이 다 동대학원. 죄송합니다. 예, 동대학원에서 천문학을 전공한 후 자외선 우주망원경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천체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산타바바라 소재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미항공 우주국에서 주목할 만한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허블 펠로우십을 받아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하셨고 국제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비롯 나사 우주 미션의 시간배정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거대 블랙홀과 은하의 진화를 주제로 왕성한 연구를 하며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계 쪽에서는 연세대 IVF와 GSF, 기독대학원생회죠. 를 섬기셨고 기독교 학문연구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신앙과 과학이라는 주제를 평생의 소명으로 다져오셨고 크리스천 학자로서 과학적 사실 앞에 침묵하지 않는 지적 성실성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 대단하게. 이 허블 펠로우십은 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 허블 펠로우십은 그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최근에 뭐 25주년 네. 기념 네. 되는데 허블 망원경이 올라가면서 나사에서 한 12명 정도 1년에 박사학위를 막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지원을 받아서 전 세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장 뭐 전망 있는 12명 정도에게 연구비를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10만 불? 뭐 이렇게 해서 3년 정도를 주고 그 연구비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선택해서 가는 거죠. 가서 연구할 수 있게. 대단한데요. 그래서 좀 뭐 상당히 뭐 영예롭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세계 12명 안에 그해 졸업한, 뭐 어쨌든 박사하겠다는 그 안에 드신 거네요. 여러분 지금 10만 달러의 사나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문 스튜디오도 아닌데서 지금.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제자 안에서.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보면은 뭐 미국 같은 데도 뭐 이제 학계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로 이렇게 성장하고 보통 그렇게 하죠.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 패친을 승낙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간혹 보시는데 되게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네, 뭐 일단은 이제 과학자니까 이제 과학 연구가 예. 1번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수업하고 티칭을 해야 되니까요. 예. 네, 수업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두 번째가 또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교수니까 이제 관련된 행정일이나 이런 게 이제 있고,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주로 학교에서 하는 일인데, 그게 이제 많이 바쁘죠. 출장도 많고, 뭐 연구 뭐 계획서를 쓴다든지, 뭐 연구 평가를 한다든지, 논문 쓴다든지, 또 논문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과학과시나 강의 같은 거 예.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뭐 대중 강연, 그래서 블랙홀 강연 같은 거 이제 그런 또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가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거의 돌아갑니다. 블로그도 되게 꾸준히 글을 올리시던데요, 그렇죠? 예, 블로그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하기 전부터 시작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유학생 할 때부터 블로그를 만들었던 이유는 싸이 이런 걸 했었는데요. 근데 싸이는 약간 좀 제한적이고, 블로그는 뭐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의 장점은 제가 그동안 쓴 글들이 하나의 어떤 아카이브처럼 이제 저장 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블로그를 하면서 제가 놀랬던 건 이제 최근에도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끝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블로그 글을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과학 그 전공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중에 꾸준히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우준학 교수님은 뵌 건 처음이고 글로 벌써 한 15년 전부터 그 잡지 이런 거는 이제 나가면 이제 없어지면 그만인데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들을 모아두면 거기 아마 지금 이제 글이 꽤 쌓여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도 쉬운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말 하는 것보다 그렇죠. 딱 이렇게 요 글을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 이렇게 글을 올리고 관리하는 것도 이게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험서부터 어쨌든 그런 뭔가 꾸준히 뭔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셨나 보네요. 제 직업이 글 쓰는 게 사실 직업이거든요. 과학자들 뭐 연구하는 게 직업이지만 연구하는 걸 이제 글로 논문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논문 쓰기는 뭐 블로그 쓰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글이긴 하지만 그런 게 항상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 같은 글로 만들어서 디지털화해서 어딘가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나는 끄적거린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쓴다. 이제 그렇게. 이게 블로그들의 어떤 천명하는. 그 연세대 시절부터 IBF 활동을 하셨고, 그 유학 전부터 GSF 활동해서 사실 저는 GSF 시절에 쓰신 글부터 제가 이제 뭐 접했는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신앙이랑 학문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그렇죠. 사실 뭐 대학 때는 이제 IBF를 하면서 이제 IBF에서 받았던 이제 가장 큰 도전을 이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세계관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PBS라고 우리가 보통 뭐 저희 때는 리더하고 뭐 멤버였을 때는 5시간씩 PBS 해가지고 갖고 가서 다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5시간은. 뭐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주석 다 펴놓고 막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무슨 이상한 주석 다 쫙 놓고 본문 관련된 거 많이 연구하고 그랬었거든요. 킨델 주석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 막 이렇게 전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갖고 뭐 창세기 같은 거 할 때도 뭐 P 문서, J 문서 뭐 이런 것도 막 보고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국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배운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가 세계관. 세계관이 뭐 무슨 뭐 화랑 개혁주의 세계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성경적 관점에서 어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서 세상을 보는 눈, 네. 이제 그런 게 저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눈에 이제 경향이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세계관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를 확립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방학 때도 스터디도 많이 했어요. 그때 뭐 왜 총학 이런 데서 스터디 하는 거에 우리 밀리면 안 된다 이래갖고 농활도 뭐 되게 길게 가고 방학 때 스터디도 뭐 미래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번 방학 때 책 정해서 이제 선배들이 리더하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다 제 어떤 지적 토양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IBF를 통해서 뭐 이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적인 면에서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대학원에 가니까 이제 전공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을 이제 천문학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학부 때는 이제 어떤 개관 정도로 기독교 세계관을 하고 기독교적 학문이 무엇인가, 뭐 기독교와 학문과의 관계를 고민했다면 대학원에서는 내가 하는 학문, 구체적인 그 강론의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학문이 무엇이냐, 기독교와 학문의 통합이 무엇이냐, 그런 게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GSF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이제 되게 많이 나눴고, 특히 이제 문학에서부터 공학까지 다양한 전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토론이 굉장히 많았죠. 저희 뭐 수련회 하면은 맨날 밤새고 토론하고 그랬었습니다. 교수님 그 있던 시절에 그 멤버들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뭐 노종 간사 이제 거의 코어 멤버였고. 지금 미국에 지금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우지미 하고 연대 구공학번인데 영문과였어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장대익도 있었고, 장대익 교수님. 그리고 그 IBF 출신들이 아니지만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GSF를 같이 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우리 논의하고 뭐 글로 써내고 했던 작업들이 되게 좀 아마추어처럼 좀 깊이가 얕기는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GSF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해서 이제 한번 더 여쭤보면 그때 GSF가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모임이었고 뭐 숫자를 떠나서 그랬는데 저도 이제 96년부터 간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GSF가 계속 됐으면 좋았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뭐 멤버십이 바뀌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진 건지 어쨌든 그 모임이 지금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뭔가 뭐 대학원생 모임 막 이렇게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대학원생 GSF 같은 모임이 계속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 또 그러면 만약에 대학원생 모임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돼야 그게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또 의미 있게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1년에 2번씩 모여서 수련했었고 2박 3일인가 3박 4일 수련했었고 뭐 매주 학교별로 또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도 뭐 콰이어 타임 뭐 쉐어링 비슷하게 했는데 매주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 모임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있었고 그리고 방학 때는 북스터디 같은 거에서 우리가 조지 마스텐의 현대 학문과 뭐 번역이 복잡하게 나왔죠. 기독교적 학문 책 그 다음에는 또 한 책이 우리가 정말 재밌게 고민한 책이 복음주의 지상의 스캔들. 이 책 마크 노을 책을 우리가 원서로 보면서 발제해서 스터디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관심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펠로십이 필요하다. 우리 학부 때 IBF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그 공동체 모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펠로십이 필요하다는 거랑 다른 하나는 그러면 학부랑 뭐랑 다르냐,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우리가 좀 더 그 학문적인 신앙과 학문의 통합 요 관점을 견지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놓고 정말 그 외줄타기와 같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해갖고 우리가 그거를 저걸 만들었거든요. 그 스테이트먼트 비전 선언문으로 만들었어요. 밤새면서 토론을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희는 그게 균형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GSF가 망한 두 가지 이유는 1번은 코어 멤버가 거의 동시에 유학을 갔어요. 저는 99년에 유학을 갔고 뭐 우지미랑 또 우지미 남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코어 이제 유학을 쭉 가고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어떤 구심점을 약화시킨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그때 그 이재청 간사님이 네. 그 학사회 대표 간사였는데 GSF를 맡으면서 이 균형이 깨졌어요. 저는 유학을 떠나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 어떤 아이덴티티에 가까웠던 이 두 가지 균형에서 그게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피비 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학부 비슷하게 이렇게 한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대학원 모임에서는 우리가 학문이라는 거를 구심점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둘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원인이 사실은 이제 GSF가 계속 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지금도 계속 학사회도 그렇지만 뭐 IBF 전체에서도 대학원생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다른 이유는 그때 멤버들은 그 학문적 관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석사를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대학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석사 과정이 대학원은 대학원인데 어떤 그 학문적 깊이를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석사 과정이 오히려 이렇게 직업훈련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그 어떤 리더십의 수준이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직설로 이렇게 나시면 됩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IBF 하면서 학부 때 했던 그 훈련이나 어떤 이런 강도 면에서 그거와 지금 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실제로 멤버십을 구성해서 뭔가 아웃풋이 나올 만큼의 깊이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학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비노스 라마찬드라라는 IFES 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계속 우리가 IBF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캠퍼스 인게이징. 근데 여기서 인게이징은 주로 학문적인 인게이징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간사들이 생각하기에 대학은 지금 학문을 이 학생 그 교수님이 그 얘기하는 비노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학문을 논할 이 대학생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생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또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또 대학원생들도 야 만만치 않게 직업 수준으로 이제 약간 바뀌어갔다라는 현실이 그럼 박사과정 정도 돼야 이제 학문을 가지고 신앙과 씨름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박사도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어떤 그 연구라는 게 학문이라는 게 박사과정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좁거든요. 깊이 파기는 하지만 굉장히 좁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거는 내가 그 어느 한 분야 아주 좁은 분야에서 한번 해봤다, 할 수 있다. 요게 되는 거고,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이제 그거를 지평을 넓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워낙 그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분야 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연구만 굉장히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고, 박사 후 어떤 연구원, 이런 연구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그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자꾸 이게 이제 레벨이 올라가겠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학문에 인게이징 한다라는 개념은 탑다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완전히 뭐 박사급, 교수급에서 쫙 내려다보고 이거를 뭐 기독교와 뭐 통합하고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IBF의 그 가장 그 중요한 색깔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인터그레이션, 어떤 통합이었거든요. 이 통합은 기독교 신앙과 학문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기독교적 학문은 없다고 기독교적인 과학은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기독교적 축구가 없는 것처럼 그냥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얘기는 더 해볼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 뭐냐 저는 그 대학이 사실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동적으로 공부했던 시기를 넘어서 대학에 들어오면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공부와 어떤 학문을 통해서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직업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저희가 뭐 철학 수업도 듣고 사회학 수업도 듣고 뭐 과학도 듣고 인문학도 듣고 하면서 그 자기 어떤 지성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그 학문들을 좀 보고 이 한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의 삶의 철학과 삶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인기지할 거냐.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탑다운해서 뭐 이렇게 통합시키고 이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움의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그거를 균형 있게 갈 거냐의 문제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성사회 복음화보다는 뭐 복음사회 지성화로 우리가 모토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선교단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대부분 교회처럼 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IBF가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자극하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내용을 제공하고 도전을 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올라와서 막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사실 제가 대학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교양서라고 대학 교양서라고 리스트가 쭉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울대, 뭐 연대 이렇게 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양서면 일단 교양은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니까 딱 펼쳤는데 이제 안 봐지는 독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접었다가 그럼 대학교 동안 대학 교양서를 못 읽으면 나는 대학생이 아닌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이 소양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이제 이해할 때까지 읽는 습관이 시작됐는데 똑같이 이제 지금은 사실 되게 좀 가볍게 취급되지만 프란시스 셰퍼의 이성의 높이도 처음에 딱 펼쳤는데 되게 얇은 책인데 펼쳤는데 이해가 안 되죠. 독해가 안 되는 절망의 선 막 이러는데 막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못 놓으면 난 대학생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또 이제 그런 과정이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뭐 직업 전문학교라고까지 이제 비하하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이 지성을 그럼 키우냐의 문제는 대학교 때가 아니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제너럴하게 좀 어떤 사고하는 훈련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때가 가장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 입학하기 전부터 합격 통지 받은 다음부터 도서관에 출근하고 가서 책 읽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 뭐 자습 시간에 뭐 톨스토이의 그 대작 있잖아요.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3권짜리. 전쟁과 평화 읽다가 뺏겼어요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소설책 읽다고. 저는 진짜. 중학교 때까지는 책 많이 봤는데 고등학교 딱 가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게 제일 불만이었고 대학 가면 책을 다 읽으리라. 그게 이제 큰 거였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했고 1학년 때도 문학을 이제 다 훑고 그랬었거든요. 톨스토이 작품을 거의 다 읽었고 그다음에 도스토옙스키도 쭉 읽고 그다음에 뭐 분노의 포도 뭐 이런 것은 미국 그 사실주의 작가들 되게 좋아했는데 쭉 읽고 그다음 하여튼 그 클래식이라고 그 교양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쫙 읽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철학, 뭐 논리학, 뭐 무슨 뭐 철학도 이제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막시즘 뭐 이런 거 해갖고 궁금하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번역이 다 엉망이야. 그래서 독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번역서를 보니까 굉장히 질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 일반 물리학 시간 들어가서도 톨스토이 읽던 생각 많이 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학 때 읽었던 그 방대한 양의 책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뭐 지적 깊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뭐 그 내용들을 다 뭐 외워서 인용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우리 삶에 녹아드는 거거든요. 네. 한 책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이 내 삶에 녹아드는 거기 때문에 책 하나하나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나라는 게 형성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안타깝죠. 요즘 학생들 책 많이 안 읽는 거 보면. 예. 제가 그 연세대 IBF 출신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을 우 교수님 어떤 영향을 여쭤봤더니 문학소년 어린 왕자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새로운 차원의 네네. 과학자라고만 네. 그냥 인식이 네. 되는데 네. 야 문학소년 좀 연결이 됐네요. 아니 천문학 또 문학이에요. 천문학인가요? 오. 예. 제가 저희 미팅 나가면 대학교 때 전공 물어보잖아요. 제가 문학인데요. 이렇게 맞춰보세요. 뭐 이런 농담을 그랬었어요. 이런 얘기는 제 아내가 제발 하지 말라고. 현명하시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5년 전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작년 말에 개정이 돼서 나왔는데요. 특별히 그 5년 만에 개정본을 내실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그 5년 전에 냈을 때는 제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던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였고 미주 코스타에서 강의했던 내용의 강의 원고가 이제 책으로 거의 이제 뼈대가 된 건데요. 근데 한국에 이 책 내자마자 한국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들어와서 강의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에 관련된 강의들을 쭉 하면서 보니까 필요들이 보여요. 여러 가지 필요가 보이고 그 1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2판에는 챕터가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신론 기자가 따지는 건데 제가 많이 받았던 반응 중에 하나가 무신론 기자가 너무 약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판에서는 좀 무신론 기자의 어떤 약간 그 말발을 강화시키는 조금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요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책이 많이 팔렸대요. 책이 많이 팔렸는데 한국 어떤 출판 문화는 새 책이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지니까 그죠? 뭐 다 절판되고 찾기도 어렵고 어떤 서점에서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생명력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주기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판이 좀 내자는 얘기도 이제 피해서 IBP에서 좀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IBP가 그 교수님의 출중한 외모를 어필하려는 어떤 시도로 표지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쪽에서 결정해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표지만 보고서는 뭔가 진짜 이렇게 대담 형식의 실제로 나오셔서 하는 대담 형식일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진짜 무신론 기자가 실제로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녹음 현장에 했던 거를 옮겨놓았다고 생각을 했다가 읽고서 이제 말투가 되게 늙으셨네. 그런 얘기도 입판 때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한 교수 말투가 맞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고체에 가깝게. 그리고 또 표지를 보면서 표지에 나온 사람이 기자야? 이렇게. 매칭이 좀. 근데 1판의 그 표지는 사실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좀 이렇게 수염도 막 나고 이렇게 약간 지저분해 보이고 느낌이 이렇게 사파처럼. 맞습니다. 약간 공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책 내용이 이렇게 노 교수와 아직 준비 안 된 기자와의 이렇게 좀 게임 안 되는 좀 구도가 좀 있어서 이거를 우 교수님이 짜신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좀 내용에 보면은 꼬장꼬장한 노 교수의 어투. 자넨 틀렸네. 내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지. 뭐 이런 내용들이 지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군.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수님을 사실 먼저 이제 페이스북으로 보고 책을 읽었는데 조금 매칭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지적하면 네, 사실은 이렇게 원고가 있었고 강의 원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강의 원고를 이제 책으로 바꾸면서 두 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게 이제 기독교 내에서의 뭐 창조과학이라든지 또 뭐 지적 설계라든지 이런 입장과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른 입장들과의 어떤 이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내면 기독교 안에서 싸움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슬림과의 싸움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창조과학이나 도그마틱한 무슬림이나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바꿨죠. 그래서 이제 설계 개념도 지적 설계사는 설계 개념이나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설계 개념이랑 사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을 새로 규정하고 그렇게 많이 바꿨어요. 사실은 앞부분의 내용은 그게 이제 큰 작업이었고 두 번째는 모놀로그로 가는 글을 대화체로 바꾼 거죠. 왜냐면 뭐 제가 생각했던 거였고요.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그렇게 대화체로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구도는 잡고 크게 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 교수를 대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자네는 틀렸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피해서 그거를 거의 편집을 안 했어요. 거의 그대로 나가서. 그 예전에 비해서 약간 좀 그 뭐랄까요, 이렇게 책에도 대화체 자체가 그 유행가 가사들도 이렇게 계속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구어체로,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바뀌듯이 책에서 나오는 어떤 대담도 보면 팟캐스트 그렇고 약간 좀 포멀하게 진행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는 게 이제 한 몇 년 사이에 일어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책을 읽으면 대부분은 쭉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화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역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를 그 대화의 상대자가 딱 그 질문을 해주면 상당히 따라가기가 좋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깊이 있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계속 대화하다 보면 깊이 있게 가기가 어렵죠. 근데 아예 그냥 깊이 있게 쭉 풀어내면은 논문처럼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데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책은 워낙 그 어떤 대중성과 접근성을 목표로 쓴 거라 대화체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두마로 댓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한 이틀 정도에 편하게 그냥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저는 사실 진화론, 뭐 유실론적 진화론, 지적 설계 운동, 뭐 과학 철학 나와 있는 내용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다 들어있어요. 사실 이 안에 뒤쪽에 생각해볼 거리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언급하신 교수님이 언급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책은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잘 팔리고 개정판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강연을 또 하시고 책을 쓰시고 나서 뭐 아까 녹음 전에 좀 뭐 여러 공격도 받고 괴로운 뭐 그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뭐 그런 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최근에 참 웃긴 게 개정판 나왔다고 IBF로 이렇게 항의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떤 지방에 기독교 뭐 이렇게 단체? 목사님들 연대해서 그쪽 지방의 IBF로 너희가 이 책을 냈는데 이 어느 입장이냐 밝혀라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간사가 이제 대표간사 그룹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IBF도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걸 직접 하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인신공격성에 막 공격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2009년에 나왔을 때는 너무 조용해서 신기했어요. 그때는 거의 이슈도 안 됐었고 물론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출판이 돼서 뭐 그런 면도 있겠고 뭐 그때는 뭐 제가 뭐 교수도 아니었고 뭐 아마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정황이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무시 전략으로 넘어간 건지 그만큼 사람들한테 책이 안 알려져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2판이 나오면서 이제 확대 개정판 하면서는 제가 좀 공격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네. 또 페이스북에도 상당히 많이 알리기도 하고, 강연도 상당히 많이 특히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고 해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과학회 측에서 예. 특히 미주 한인들이 모이는 창조과학회 측에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면에서 그쪽에서 굉장히 대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를 이제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고 하니까 저도 뭐 가만히 있다가 선빵을 맞으면 tum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쪽 소식지라든지 주목이 나가셨군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조건 반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뭐 가령 저를 완전히 무슨 이단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 두 번째는 제가 과학자잖아요. 크리스천이기도 하지만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의 내용을 왜곡하는 거는 과학자로서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해야 되겠다, 설명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제가 국민일보에 1월 달부터 칼럼을 미션 플라자에 썼는데 거기서 좀 많이 비판적인 내용들을 담았고요. 또 이제 미국에 가서 강연할 때도 뭐 밴쿠버 거기 신문에도 2번인가 냈었고,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좀 칼럼 같은 걸 통해서 내용도 얘기한 거고,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에는 더 이제 많이 글을 썼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방어면 방어, 이제 그런 걸 좀 제가 했죠.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은 이제 신앙을 의심받는 게 가장 좀 서글프고요. 그치, 블로그에도 보면은, 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미주 장신대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일이라든지, 컴바디스에서 반복되는 이게 저는 질문 들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두고두고 생각나요, 이 질문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내 신앙을 의심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반감? 자기 그러니까 뭐 종교 재판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실망?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질문할 수 있을지, 실망? 계속 실망하시겠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단련이 됐어요. 예. 표정이 되게. 네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면. 껄껄껄 이제 안 하요. 두 가지로 설명하지.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그런 건 그렇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게 제일 깝깝하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과학자다 보니까 의견이 다른 건 수용하겠는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얘기하는 거는 학자들이 못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령 뭐 이번에도 목회와 소신에 글이 실렸어요. 근데 무크타에서 인용해갖고 이제 했는데 보면 글은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맥락 없이 그냥 맥락 없이 딱 따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성경도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거 공격적인.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는 내적 통일성은 최소한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어쨌거나 그 두 개의 맥락 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거죠. 사실관계 왜곡은 그거는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고, 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힘든 면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것도 힘들지만 넌 크리스찬들이 무신론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개독 교수라고 욕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든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더라. 뭐 이런 과학자가 뭐 어떻게 이런 얘기 하냐라든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런 비난은 과학자로서 이제 좀 아픈 거고, 앞에 비난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좀 아픈 거고,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근극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죠. 그 부분은. 예. 그런 게 아마 가장 힘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이거는 무시 전략으로 뭐 이렇게 자꾸 따지면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 뭐 과학자 맞냐 그러면은 그럼 그러려니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그 손인규 교수님 예전에 담임 목회 세습 때문에 포럼 하셨는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막 보수 교회 세습한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할 만큼 합니다. 손 누구요? 송인규. 송인규. 예. 이런 대인비력이. 성경은 인용해야 될 텐데 쉬지 않고 합니다. 예. 공식적으로 저희 IB 팟캐스트는 우 교수님을 지지합니다. 이런 거 나가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 공격받는 거 아니야? 전화 주십시오. 예, 근데 사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류의 진화론, 신앙, 이런 쪽 보는데 그 갤럽 조사에 보면 미국인의 43%, 복음주의 개신교도의 73%가 진화론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약 1만 년 전에 인간을 단번에 창조하셨다는 젊은 지구 창조론과 생물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설계자인 신청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 설계를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한다고 이렇게 갤럽 조사를 했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에 저희 여기는 보면은 73%면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교인의 한 90% 이상이 최소 지적 설계 이론을 잘은 모르지만 지적인 창조주가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의 과학을 대하는 자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갈 길이 먼데 계속 실전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모든 일을 시간의 함수로 보거든요. 네. 물리학을 하니까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대학 때도 깨달은 게 어떤 한 사람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으로 우리가 보통 정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정보를 갖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 이 문제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한 300년, 500년이라고 할까요? 이제 300년 뒤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겠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지동설과 천동설 시절에 그 당대 이슈가 됐거든요, 이게. 뿐만 아니라 뉴턴이 행성들의 움직임을 중력으로 처음 설명했을 때 천사들이 다 끌고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운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조율적인 메커니즘으로 행성들이 움직인다고 설명하니까 이거 완전히 비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거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대에. 근데 지금 한 300년 지난 다음에 아무도 그게 반기독교적이라든지 기독교 신앙에 위협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도 지구나이 문제도 그렇고 생물의 어떤 진화나 어떤 기온 문제도 30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떤 과학의 흐름이나 기독교 어떤 신앙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흐름으로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는 저는 한 300년 정도, 300년 안 걸려서 아마 이 문제는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좀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힘들기도 하고 하는 문제지만 이거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과학자 입장에서 또 크리스찬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얘기를 어떤 힘듦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이제 그게 저의 부르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움 이런 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역시 대인배시군요. 허블 펠로우십에 빛나는. 사실 흐름이 저는 되게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똑같이 이제 양순일 교수님으로 대변되는 창조과학회도 있지만 한국 창조과학회도 있지만 그때 뭐 창조로운 대강자나 뭐 대홍수설 뭐 이런 것들 저도 막 고등학생, 중학생들 막 가르치고 그렇죠. 예, 대학교 때 흑역사. 예, 흑역사. 예. 제가 준비하면서 흑역사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참 고민하던 시기에 이제 세 가지 견해 뭐 이를테면은 그 얘기했던 뭐 오랜 지구 창조론, 뭐 젊은 지구 창조론, 뭐 그다음에 유실론적 진화론 뭐 이런 뭐 이렇게 그 구도로 보면은 뭐 타협이냐, 뭐 반대냐, 뭐 흡수냐, 뭐 이런 류의 구도를 잡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다가 한동안 필립 존슨의 책이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IVP에서도 이제 필립 존슨의 책들을 대부분 번역하면서 사실 그 내용들을 흡수를 한참 하던 게 불과 한 6, 7년 전, 뭐 10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어쨌거나 이제 사실 좀 바른 방향으로 이제 바꾸는 데에는 무크타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정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논쟁은 되게 오래됐지만 한국 사회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무려 5년 만에 개정판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지금 와서 이슈가 되는 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좀 더 이제 가면 이 책을 이제 교두보로 삼아서 되게 좀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지적 설계가 책이 많이 나온 게 2000년대 초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지적 설계 운동이 이제 확장되던 시기였고, 네. 디스커버리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뭐 템플턴에서 연구비도 받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뭐 댐스키를 중심으로 좀 더 수학적인 지적인 작업들이 많이 가미됐던 게 그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쯤에 제가 한 3번 정도 지적 설계를 좀 비판하는 글을 본과 상황에 썼죠. 2000년대 초에. 네. 그래서 아마 무크타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아마 제가 최근에는 지적 설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젊은 지구론 얘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 그게 일단 무슨 백투더 퓨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논의는 이제 지구 나이 이런 문제는 과학의 이슈가 전혀 안 되고. 네. 어떤 생물의 진화도 그 과학에는 이슈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적 설계 입장은 그 진화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났냐,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은 자연의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냐, 요 차이에서 지적 설계 입장은 하나님의 어떤 그 지적인 어떤 설계자의 개입을 보는 입장이고, 진화적 창조를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마 인과적인 관계로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많이 집중해서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쌓아가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이게 완전 인태에서 지구 나이가 만 년이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한 방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끈질겨요. 네, 끈질기고, 아까 그 결럽조사 얘기하셨는데, 내용이 2가지거든요. 하나는 연대 문제. 지금은 뭐 만년 연대 문제. 2번째는 인간을 포함한 어떤 생물진화 문제예요. 근데 연대 문제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엄밀하거든요. 이 문제는 빨리 이제 털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생물진화 문제는 훨씬 더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과학의 발달 과정이 그리고 아직도 연구되는 분야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이게 퍼지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동설이 처음 나왔을 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왔을 때 50년 동안 그거 받아들인 사람이 10명도 안 됐고 과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100년이 더 걸렸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200년 이상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화 이론은 1851년에 그 다윈의 이론부터 시작돼서 소위 신다운주의라 그래서 이제 유전학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새로 이제 메커니즘이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아주 그 종의 분화 관련해서 뭐 유전자단이냐 개체단이냐 집단에서 일어나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연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엄밀성이 지구 연대회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대중들에게까지 인식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백투더 피처로 해갖고 네. 지구 연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참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타깝죠. 참고로 제가 댐스키 교수의 강의를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네. 정말 그 IBP 책으로 번역된 분이 그 와서 강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학기에 그 강의를 신청하려고 딱 첫날 3시간짜리 연강을 들었는데 네. 딱 앞에서 이제 다리 꼬고 앉혀가지고 그냥 천천히 3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젊은 분인데 그때 저 영어도 딸리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 뭘 쓰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바로 수강 취소하고 나는 지적으로 설계는 내가 좀 이해를 못하겠다. 아 진짜 되게 졸리고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진짜 아니 어떻게 자세 한 번 다리라도 이렇게 밟을 만한데 그것도 안 받고 계속 가운데 앉아가지고 계속 천천히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 필립 존슨의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동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주의 어떤 학문체계 내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세우고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은 동의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지적 설계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댐스키 책을 거의 읽었고요. 그때 그 마이클 베이 마이클 베이 책도 다 읽었고 그때는 번역이 다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뭐 이제 뭐 서점가면 있으니까 유학 시절에 그래서 그 댐스키 책들 쭉 사서 쭉 읽고 마이클 베이 책도 읽고 그다음에 그 천문학 관련해서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책들 쭉 읽으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동기는 이해하겠는데 방법론 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지적설계 비판하는 이제 글들을 썼던 이유는 한국에도 창조과학의 문제를 좀 아는 이제 2세대, 3세대 젊은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과학을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설계 쪽으로 많이 갔어요. 다른 게 없잖아요. 창조과학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친구들 보면은 공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그 실제로 뭐 생물학이나 지질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그 관련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고 되게 좀 경도되기가 쉽잖아요. 그 어떤 그 모티베이 그 동기에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수수과학을 하는 입장이니까 좀 한국의 지적 설계 운동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글들을 썼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왔죠.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지금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부분의 그 과학자들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결론들을 다 내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과학적인 문제고 두 가지 면에서 지적 설계에 대한 어떤 판단은 거의 공유되는 것 같아요. 그 대체로 이 책에 다 내용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책을 안 본 학사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유신론과 진화론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귀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안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말하고 나니 그러니까 뭐 자연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무신론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무신론 입장을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이 어떤 초월적인 신의 존재 없이 자연 안에서 인과관계들이 성립하고 뭐 우연히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전체 우주가 운행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 자연주의를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자연주의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우주 안에 어떤 그 자연현상들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으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뭐 중력이나 전자기학 법칙이나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세계가 운행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운행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죠. 직접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그 지성 안에서 우리가 자연을 파악하는 거는 자연주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연주의를 좀 우리가 무신론적으로 볼 수도 있고, 방법론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세계를 자연주의적인 방법으로,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고 운행하셨다면 그 자연적인 인과관계를 찾는 게 가장 적합하게 우주를 연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위 우리가 방법론적 자연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으로 모든 것이 신이 없이 이제 운행된다라고 무신론으로 보는 게 자연주의가 있고, 무신론적 자연주의가 있고, 자연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과학은 말할 수 없고, 그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만을 파악하는 거다. 그거를 이제 자연주의식으로, 자연적 방법으로 찾겠다라고 하는 게 방법론적 자연주의니까, 그 두 개는 약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라 그러면은 워낙 자연주의 같잖아요. 수식어가 방법론이고, 그래서 저는 자연주의적 방법론 이런 말을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뭐 자연주의처럼 보이지만 방법론만 우리가 이제 취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타당해 보이네요. 이게 타당하죠. 이제 자연주의가 강조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과학을 하는 거죠. 과학은 뭐 하나님을 직접 다룰 수 없으니까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다루고 이제 설명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진화도 제가 책에서도 진화 이론, 진화주의를 이제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진화라고 하는 거는 뭐 영어로 evolution이잖아요. 근데 그 진화는 어떤 자연 현상, 시간에 따라 뭐 종이 분화되는 뭐 현상, 이제 그걸 뭐 다르게 설명하면 종이 이제 어떻게 기원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에 따라 우주가 어떻게 변했냐, 뭐 지구가 어떻게 변했냐, 이런 현상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화는 데이터에 가까우니까 자연현상의 어떤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진화 이론은 그 진화라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과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얼마나 엄밀하게 인과관계가 설명되냐, 얼마나 확실한 증거들이 있냐, 얼마나 통합적으로 다양한 현상이 가장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되냐. 이런 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그 업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화주의라고 하는 거는 진화라는 현상을 진화 이론으로 설명했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보니까 신 없이 그냥 저절로 된 거다. 자연주의로 해석하는 게 무신론적인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화주의라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라는 현상을 이렇게 보니까 과학으로 이렇게 설명되는데, 자연주의적인 방법론으로 설명되는데, 이것이 창조주가 만드신 방법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이제 유실론적 진화 이론이요. 진화 이론에 대한 유실론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신론, 유실론, 이제 진화 이론으로 나누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복잡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의 수준이 있고, 과학 이론의 레벨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서 어떤 세계관의 레벨이 있는 거라, 우리가 세계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유실론, 무실론, 뭐 자연주의 아니면 뭐 유실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개의 세계관에 따라서 과학 이론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유실론적 뭐 진화, 혹은 뭐 무신론적으로 진화를 본다, 무신론적 진화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창조. 근데 그 창조, 그러니까 세계관이 유실론인 거죠. 근데 그 창조론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했냐 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방법을 했다. 그러면 특별 창조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창조했다. 그러면 이제 진화적 창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말이 이렇게 뭐가 뭐를 꾸미느냐에 따라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명확한데요. 네. 구조가 여러 번 설명하셨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해가 되시는. 아까 불량 학생 사회과학자이시기도 하시고 아니라고. 자연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이 아니라.
저는 이때까지 이런 논쟁,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진화 창조 이렇게 듣고 하면은 아 그냥 나는 뭐 창조론을 믿어야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분야는 이제 전혀 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접어두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이 주제랑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 같은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해서 선택할 수 있구나.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여기 이제 쓰셨지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안 믿는 사람의 언어로 이제 해야 된다고 하셨듯이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창조는 세계관적인 레벨이고 진화는 자연현상이나 과학 방법인 거니까 두 개가 사실은 대립구조는 아닌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참 저도 90년대 이제 그때 한참 창조과학회가 이제 막 IBF 수련회 뭐 많이 와서 세미나도 해주시고 또 부탁도 하고 특히 이제 추구팀 수련회 할 때는 그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면은 이제 걔 어쨌든 뭐 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이 이렇게 하셨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전도의 통로로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그때 어떻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감사한데 좀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 번은 이제 사실은 그 교수님 아시는 그 선생님 그 교수님을 저희가 노종문 간사님한테 어떤 걸 좀 이렇게 창조과학회 말고 창조과학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수련회 때 이제 추구팀 수련회 불렀는데 이분이 오셔서 열심히 이제 진화론을 가지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진화가 왜 타당한가 요거만 계속 얘기하시고 가셨어.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이제 막 굉장히 실질전회가 막 당황스럽게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은혜롭지 않았군요. 그렇지. 회심이 안 일어나고 다시 고민하게 되고 내 생각이 맞네 막 이러면서 역시.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좀 이런 걸 미리 좀 알았더라면 좋았었겠다. 그렇죠. 그 얘기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96년인가 7년에 GSF에서 제가 논문 발표를 했어요. 뭐 논문이라기보다는 뭐 아티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 빅뱅 우주론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우주가 팽창하고 우주에 뭐 시작이 있고 이런 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하고 연결하는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좀 막 토론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IBF 그 추구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창조과학회 강의를 듣고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는데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그다음에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창조과학회 그 주장이 젊은 직원을 얘기하면서 기존의 과학이 다 틀렸고 그 과학이 아니라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 발표를 통해서 창조과학 이야기가 다 틀렸고 과학에 대한 얘기가 다 틀렸고 실제 우주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신앙의 토대 중에 그 받침다리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그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제 도움을 얻었지만 지금은 그 창조과학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다 틀렸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신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과학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논점에서 신앙이 기초하게 있었던 거 아니고 그게 출발점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뭐 말씀에 대한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게 잘못하면 잘못 전달되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회의를 주거나 우리 신앙을 좀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를, 그 생각을 제가 20년 전에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들었던 갈등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통문으로 들은 거예요. 들었어. 근데 이거는, 간사들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추구자 수련회 이럴 때, 확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쓰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걸 제가 풍문으로 만들었는데. 효과는 제일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문제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자매처럼 잘못된 지식에 기초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도움이 됐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거 알면서 그걸 쓰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자매처럼 좋은 케이스로 끝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지구가 나이가 만년이고 뭐 저희가 다 틀렸고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과학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배우다 보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알면은 이 토대가 무너져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때 성과물로 뭐 회신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게 될 만한 굉장히 큰 걸림돌을 그 안에 동시에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사실 학생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중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우리 아이 학교에서 과학 배우고 오면은 다 진화가 맞는 것 같다고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이 그걸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애를 빼갖고 대안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건데. 전 반대 이야기도 들었어요. 최근에 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거란다 그래가지고 무신자 학부모니까 전화하는 제 회사 동료가 그 교회면 자기만 다닐 거리시지 왜 애까지 세대 교육을 시키냐 뭐 그런 류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했어요. 그런 얘기 많습니다. 그 미국의 그 아줌마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미스 USA 뭐 이런 게 있는데 제 아내가 한번 그걸 보더니 거기 저게 있거든요. 그 아이디가 안 나오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소풀이 익명. 네. 거기 누가 글을 올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우리 애가 옆집 애랑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옆집의 엄마가 전도를 할 거야. 놀지 말라 그랬대. 아 놀지 말라. 더 이상 놀지 말라. 그래서 무슨 일이었는지 알아봤더니 옆집 애가 이제 자기네 집에 놀러 온 거야. 근데 비디오를 틀어줬는데 비디오가 창조과학 비디오였던 거죠. 사람이 공룡하고만 같이 뛰노는 그런 비디오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받은 비디오를 틀어줬겠죠. 근데 이 애가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 엄마가 그 근처 학교의 대학 그 물리학과 교수였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틀어주는 거를 보고 옆집 애랑 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옆집 엄마한테 뭐 그런 거 가지고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놀지 말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이 엄마가 그 물리학과 교수라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애한테 지금 어린 우리 아이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영향을 주는 거는 자기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얘가 이거 옆집 가갖고 이상한 거를 어릴 때 보고 들어오면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오히려 회의와 뭐 질문 이런 거는 우리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 절대 의심하지 않고 뭐 그거야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갈까, 그 과정 속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에 묻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더 확실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 순례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학의 문제도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이게 전혀 뭐랄까 이거를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쉬쉬하고 덮어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해 보면 멘붕에 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젊은 죽으로만 알고 있다가 막 그 사인 받으러 오는데 얼굴이 막 사인을 받으러 왔으나 일단 바꿔. 일단 이제 아니 어떤 분들은 뭐 완전히 그 행복한 표정인데 어떤 분은 얼굴이 막 이렇게 거의 사색이 돼서 그 상을 당한 듯한 계속 머리는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와요. 네. 강의 재밌게 들으셨어요? 물어보면 굉장히 자기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도 뭐 교육자분들이나 담당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한 3년 지나면 정리가 돼갖고 저는 100% 그 공감하는 게요. 제가 이제 사실 산 증인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창조론을 배웠다가 지적 설계 관련된 책들이나 뭐 말씀하신 댐스키나 뭐 에클비나 뭐 이런 필립 존슨 책들을 쭉 읽다가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을 접했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거를 딱 접했을 때 드는 느낌은 그러면 신이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이렇게 확 저를 이제 엄습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렵기 때문에 얘를 빨리 쳐내고 싶은 마음도 이게 정서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확 엄습했는데 하나님 혹시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괜히 막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런 회의감이 확 엄습하면서 빨리 이 감정을 쳐내기 위해서 이 지적인 부분을 동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에 제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얽히는 시간이 한 1년 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가더라고요. 신앙의 회의감이 쭉 가면서. 근데 이게 저를 그러면 어렵게 만들었냐. 분명히 이제 회의감이 저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실 지평이 넓어지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나 뭐 지식적으로 보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곱씹고 다시 따져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좋은 그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히 이제 진화론 창조론은 이게 신이 있냐 없냐에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되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서 한번 이제 출렁이는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열을 내고 막 얼굴이 변하고 이러는 경험들이 사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마 아까 추구자 수련회 때 흐심이 안 일어나고 그 얘기랑 맞물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데 힘들었어.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단계는 어떤 창조과학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과학의 내용이 뭐냐를 얘기해주는 거가 1단계면 근데 그것만 얘기해주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과학으로 다 설명되는 것 같고 그거는 신이 없다는 철학적 해석도 가능하고 신이 있다는 유실론적 어떤 철학적 해석도 가능하니까 근거가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과학으로 설명된 이 내용, 뭐 우주나 지구가 어떤 뭐 100억 년, 46억 년 긴 시간 동안 창조되었고 생물이 뭐 가령 진화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뭐 분화되어서 창조되었고 그러면 그 과학 설명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그 과학으로 밝혀진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이 두 번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 얘기를 안 하면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면은 흔들리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겪는 일 중에 하나는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과학을 통해서 우주가 얼마나 뭐 크고 우주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막 그 별들의 세계, 은하들의 세계 이거를 딱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 이게 그 신앙의 어떤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 얘기는 과학을 부정하면서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다 틀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다인데 과학으로 다 설명해주고 이게 얼마나 엄밀하고 멋있고 위대하고 흥미롭고 신기한지를 얘기해 준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라고
풀어가고 얘기해주면 그게 이제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강의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거죠. 축구자들에게는 과학이 틀렸고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다. 요거나 아니면 과학으로 다 설명되는 게 과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형이상학적인 문제들, 질문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사실은 유실론적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더 잘 설명되고 그것이 오히려 과학을 포함한 전체 우주에 대한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파워풀한 그런 설명을 제공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강한 어떤 논리인 것 같아요. 그게 영국의 그 맥크라스의 관점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네. 과학은 똑같이 인정하지만 과학으로만 얘기하면 동등한 거야. 그죠? 유실론 신론이 동등한데 그렇습니다. 과학 넘어서 네. 이 형이상학의 세계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기원 궁극적인 기원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는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사회가 힘드니까 이제 예전에 노동운동 하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사회운동 하시던 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으로 다 이제 파고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동네마다. 네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구하는 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바라는 어떤 정말 뭐 이렇게 행복한 삶, 그러니까 그 이웃들과 더불어서 막 이런 삶이에요. 네. 그 경제적인 대안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협동조합에 이런 분들이 다 해가지고 사실 뭐 교육협동조합은 막 당연히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같이 또 그분들과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막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다 보면 정말로 비슷해요. 정말 존중해주고 막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에 한 가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지나 이런 거지만 우리는 어떤 우리의 모델이 딱 있고 어떤 그런 것 예수님을 딱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살 때 참 행복한데 이분들은 스트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무시당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의 행복한 삶이라는 어떤 그것도 하나님의 만드신 기본적인 게 있는데 세상에서도 그걸 추구해가고 크리스찬들도 이게 추구해 가는데 결국은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선택할 때 이게 다 갈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죠. 예. 이제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이 어떻게 행복한지에 대한 그것마저도 감각을 잃어버렸다. 공동체 기능도 상실하고 네. 뭔가 사랑과 희생과 뭐 이런 것들 다 가치가 안 나타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을 교회에서 너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누구신지 배워야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 이외에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어떤 일반 계시, 어떤 은총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삶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배워야 되는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그쪽에는 전혀 귀를 안 기울이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성경.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무조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장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과학도 그렇고 뭐 이런 그 어떤 우리 사회적인 부분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이제 교회가 한국 사회에 왜 필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래도 우리가 보면 교회가 참 선행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알게 모르게. 근데 지금은 교회가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약해졌을 뿐더러 어떤 한 지역에서 지역교회가 갖는 이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진짜로 협동조합이 다 이렇게 많이. 그렇군요. 그래서 어디 집회 같은 데 가봐도요. 세월호 이런 데 가봐도
협동조합 깃발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협동조합 깃발을 옛날과 달리 이제 그냥 주부들, 애들 데리고 와서 그거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야, 진짜 교회는 이제 이런 감각을 다 상실해버리고 어떻게 그렇죠. 네, 존재할까, 없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미슐랭적 진화론이 논리적으로도 밀리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 그 신무신론자들, 되는 도킨스라거나 아니면 다니엘 데닛, 샘 해리스 이렇게 4명의 저승사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은 그 과학을 넘어선 어떤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게 무신론을 넘어서 반신론적인 그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출판 활동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요즘 보통 이제 교회에서 강연을 하면 3가지 도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학 자체의 도전. 이제 과학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자연의 어떤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충격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지구 나이를 다 6,000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고. 두 번째 도전이 이제 사실 무신론자들의 도전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방어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독교 내적인 창조과학이나 성경 해석이나 근본주의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지금 질문하신 그 무신론자들의 도전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좀 더 힘을 쏟아서 방어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내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젊은 직원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이게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물론 이제 2가지가 같이 물려 있긴 하거든요. 물려 있긴 한데 이제 전략상 양쪽으로 힘이 소모되니까 이제 참 이제 힘들고 그렇긴 한데 새로운 무신론자들, 과학주의 무신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의 그 주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적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주장들이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서부터는 해석인지 그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가령 최근에 새로운 무신론자들과의 대화 그 윤동철 박사인가요? 그분이 쓴 책도 도킨스에 대해서 비판을 잘 하셨고 굉장히 잘 썼는데 또 맥크라스도 신학적인 작업에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저는 과학자들이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도 과학자들이 도킨스 같은 경우는 과학자 입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가령 도킨스의 주장에서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까지가 과학이 아닌 하나의 철학적인 해석 주장인지를 구별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도킨스가 도킨스 책을 보면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철학적인 주장, 무신론의 내용까지도 마치 과학의 직접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읽히기가 쉽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분별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크리스찬 과학자가 없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럼 왜 이런 일을 안 하느냐? 궁금합니다. 성가대장 하시고 장로님 하시고 이게 이렇게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의 어떤 봉사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모르고 하여튼 그 에너지가 그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게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통합 문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 같고 세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핑계거든요.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부분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이런 자기 전공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문제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그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고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죠. 자기 전공 공부 말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신학도 좀 알아야 되고 무신론자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또 만들어야 되고 쉽지 않은 작업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책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 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좀 누가 있어야 같이 모아서 힘을 합쳐서 지성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트워크 측면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덴티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네트워크 할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젊은 직으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그건 이제 사실 계몽의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몽하고 교육해야 되는 작업인 건데,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외적인 도전들, 특히 우리도 후기 기독교 사회로 이제 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의 어떤 공격들을 합리적으로 받아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지적 토대를 강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의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신학자들은 좀 작업을 하지만. 그쵸. 주변에도 보면은 저의 안타까움은 만들어지신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 뒤미쳐서 이제 알리스터 맥크레스가 도킨스의 망상, 도킨스의 신 이런 책을 냈는데 주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후배들도 야 알리스터 맥크레스가 반박했대, 이 책을 봐. 그러니까 반박 책들에 집중해서 이제 그것을 보고 도킨스가 틀렸다, 다행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도킨스의 책을 보지 않고 이 반박을 가지고 기독교의 방어를 강화하는 식으로만 독해하는 그 습관도 저는 좀 불만스럽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정말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무신론 유신을 떠나서 진짜 이렇게 과학하는 것의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과 접목시켜 나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바른 방향인데, 교회 내에서도 이제 저쪽에서 공을 던지면 우리도 받아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저를 일단은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워낙 성경을 안 보고 설교에만 의존하고 2차 저작에 의존하는 무서운 말씀을 공격적인 말씀을 되게 편하게 막 그런 부분이 워낙 배어 있어요. 저도 이제 무쿠타에 대한 저의 하나의 불만은 좀 책을 읽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책을 안 읽고 소문만 풍문만 듣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도킨스나 이런 무신론자들의 주장도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은 원작을 봐야죠. 원저작들을 보고서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만들어진 신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좀 되게 허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보면 집어 던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신학자들이 잘 작업을 했죠. 얼마나 허술한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그걸 읽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좀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저쪽 편권을 안 읽고 우리 편권만 읽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건데 그거는 저는 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좀 뭐랄까 모독이랄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겁내는 거예요. 내가 도킨스 책을 읽고 신앙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너무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좀 모독 같아요. 아니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나. 약간 이제 저한테 그런 쪽지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도킨스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책을 읽어야 좋을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네요 결국은. 그냥 읽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책 읽고 흔들리는 신앙이면 버리는 게 지혜로운 거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언젠간 쓸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식으로 말하자면 선택받지 못하는데. 아이고 이게 더 위험한 거. 뭐 비슷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강남에 굉장히 법조인들이랑 회계사, 변호사 많이 다니는 엄청나게 문제를 지금 일으키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최근 한 3년 전인가 근데 문제가 막 터지기 전에 그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신 우리 선배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교수님이시고 회계학 그 교회가 단식 부기를 한다고
재정. 복식부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굉장히 저희 IMF도 뭐 구멍가게 같은 데도 다 복식부기로 시스템을 다 그렇게 하는데 단식부기로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막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법조인이 많고 회계사가 많은 거와 이게 정말 그 법이 잘 갖춰지고 그 재정이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랑은 또 다르구나. 크리스찬 이 법조인이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그럼 뭐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 거지? 그런 전형적인 이원론적 신앙인데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타락하는 길로 인도하는 두 가지 어떤 토대는 헌금이고요. 1번이. 2번이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헌금과 헌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두 가지가 한국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잘못해도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안 죽게 만드는 이유인 거죠. 한국 교회가 타락하려면 타락은 권력이 있어야지. 권력을 갖게 되면 타락하기 쉽잖아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결국은 재정. 하고 두 번째는 그 맨파워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가령 제 생각에는 단식 부기를 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단식 부기를 한다. 그거 알면 헌금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교회에 내가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우상주의인 거고요. 지역교회 우상주의인 거고 교회에서 분명히 잘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내가 병합하는 거죠. 유지 확대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거기 헌금하는 게.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는 또 사회적인 맥락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여태까지 다 부조했는데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는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자기 유익과 자기 이기성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잘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눈을 닫고 완전히 블라인드 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해적선에서 내가 열심히 걸레질하고 성실하게 하고 남의 거 안 훔치고 해적선에서 열심히 살아도 해적선이거든요. 해적질을 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교회가 해적선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부 뭐 잘못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창조론 때문에도 막 힘든데 막 단식 부기하는 교회들 주적으로 이렇게 막 아니 1년에 수백억이 오가는 교회인데 그거를 참 그런 교회들 때문에 이런 젊은 지구론이 퍼지는 거거든요. 사실 젊은 지구론을 믿는데 성도들은 다 어르신들만 계신 것 같아요. 드립인가요,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안 되겠다. 네, 뭐, 질문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지금 정치 외교학 쪽으로 대학원. 네. 네. 그런 어떤 대학원생으로서의 대학원 생활? 대학원 생활. 어떻게 하면? 아니, 근데 얼굴이 아까 어두워졌어요.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공격 같은 거 얘기하실 때 이제 과학자시니까 과학적으로 공격을 받으시고 또 신학적으로 공격 받으신다 할 때 저는 또 정치 견해 때문에 공격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제도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크리스천 중에 어느 분들은 너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는 거야. 또는 너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좀 힘들었던 게 생각이 막 나고 그걸 또 일일이 또 막 다 설명하자니 답답하고 약간 그랬던 생각들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었고요. 뭐 대학원 생활 제가 너무 좀
게으름 피우면서 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네, 말씀하시는 게 뭐 학부 시절 때도 책 많이 읽으시고 대학원 때는 기본 5시간. 대학원 올라오셔도 뭐 책 계속 놓고 했는데 저는 지금 과제 따라하기 바쁘고 진짜 논문만으로도 지금 벅찬데 그런 거 이제 보면서 나는 너무나도 지금 부족한 공부를 말 그대로 지적으로 저도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의 시간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마지막 질문 좀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여기 나오는 무신론 기자가 왜 여태껏 큰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교회는 왜 그렇게 무책임하다는 말인가? 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실질적인 조언이나 그리고 또 교수님 향후 어떤 연구의 방향이나 이렇게 좀 그런 것들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거에 이제 답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 인생의 길 이런 거를 찾는 게 배우자를 찾는 문제도 똑같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길이 있어서 내가 꼭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로 찾기를 하면 미로 찾기에서 나가는 길이 딱 하나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서 그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양한 길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배우자도 다양한 가능성 있는 다양한 배우자 중에 이제 어떤 나의 선택의 문제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다면 그 꿈을 좀 크게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굉장히 좋은 창문과도 같은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창조의 역사가 이제 우주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굉장히 큰 매력이 그런 면에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학 자체가 또 이제 다양한 면에서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동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미로 찾기에 시간 보내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고, 두 번째 다양한 가능성을 내가 탐구하는 거는 너무나 즐거운 어떤 추억과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모험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면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딱 맡긴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과학을 마음대로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은. 대학원생들은 좀 더 진로가 약간 좁아졌으니까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깊이 파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좀 이제 집중해서 정말 학문적으로 씨름해야 되는 기간이 대학원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는 정말 깊이 있게 끝까지 파보는 어떤 이런 자세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의 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실 테니까 다양한 가능성 중에 어떤 상황과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제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자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학문의 영역으로 방향을 결정한 우리 친구들도 후배들도 좀 자유롭게 자유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대학원 졸업하고 교수님 만나기 참 다행이다. 저희 재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좀 무서워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대학생들은 편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학부생들은, 대학원생들은. 왜냐면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야 학자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화법부터.
A를 질문했는데 B를 대답하면 바로 네, 다시 질문할게. 한 3년 지나면 대화가 가능해져요. 네. 논리적으로. 농담입니다. 나는 틀렸네. 교수님 계획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뭐 계획은 뭐 어차피 저는 이제 그 연구자의 삶을 사는 거니까 계속 그 뭐 블랙홀 관련된 연구를 이제 계속 그 해야 되고 자꾸 체력이 딸려요. 그래서 체력을 좀 잘 유지해서 지속 가능한 연구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지필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조금 더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깊이를 좀 더 담은 책을 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무 방대한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약간 다른 방향에서 무크타하고 비슷한 대중적인 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깊이를 좀 담아서 내는 책까지 내고 싶다는 게 지금 제 이제 생각인데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어떠셨는지 얘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딱딱하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네. 왜냐면 교수님이라고 딱 이렇게 할 때 또 과학자시니까 말씀 잘 못하시면 딱딱하고 막 무서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들었고, 또 실제로 또 많이 이해가 또 더 축구팀 뭐 이런 거 되게 또 과거 90년대 진짜 저희의 잘못에도 참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또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무지해서 잘못 배웠던 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잠깐 신경 고백을 했지만은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거든요. 네, 저도 대학원생으로서 이게 참 그래요. 대학교 때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진짜 대학원생 되니까 달라요. 직속 교수님이 계신 것도 있겠지만은 뭔가 더 어려워지고 이제 더 엄하신 교수님들이 많아지면서 공부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저도 교수님과 소통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똑같은 질문 받아요. 진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 다시 말할게. 갑자기 막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네,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여기 이제 질문을 위에 보내주셔서 저도 보면서 마지막에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실제적인 조언인데, 저는 이제 과학자라고 하니까 좀 다른 세계였어요. 뭐 자연과학을 전혀 안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것도 하나의 과학으로 이제 많이 와닿은 시간이었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으로서의 생각하시고 또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각각을 구분하셔서 하시지만 또 그걸 지금 융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정체성을 좀 그렇게 세워나가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또 학문을 연구하진 않지만 그 관련된 걸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또 건강하게 융합하는 거를 생각하는 또 방법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렵다고 이제 아까 와서 처음에 오자마자 얘기했는데, 그 어려웠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무신론 기자의 그 부분들은 싹싹 이해가 되고, 왜냐면 제가 가졌던 질문들이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싹싹 이해가 가고,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좀 더 이제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위로가 되는 게 이제 회의와 질문이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꼭 이런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질문과 회의를 계속 가지고 나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방송이 참 이렇게 역설적인 게 불량 학생 아이디를 쓰는 분이 제일 보고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요? 네. 교수님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이.
네,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도 IBF 출신이고 또 우리 그 뭐 신앙의 컬러들이 많이 다르지만 또 IBF 컬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화가 가장 편한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재밌게 아주 뭐 별 염려 없이 편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우준학 교수님을 예전부터 글로 뵙고 이제 최근에 교육하셔가지고도 이렇게 계속 진짜 오매불망 뵙고 싶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장비도 별로 없는데 운동관이 아예 없는데 예, 녹음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광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20회로 이제 저희 그 시즌 1으로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북잡담회를 시즌 2로 보강을 해서 준비해서 이제 진행하고 또 팟캐스트를 좀 이원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 좀 새로운 모습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